안녕하세요, 코디정입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식은 단어라는 그릇에 담기잖아요. 그만큼 어휘력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의 지식 상태를 살펴보면 깨진 단어 그릇을 사용한다거나 엉뚱한 그릇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 같은 지식이어도 막상 제대로 이해했는지 점검해보면 굉장히 헷갈리지요. 논리학이라는 단어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의미를 설명하려고 보면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이름을 사용하지만 그릇이 전혀 다른 의미의 논리학이 3개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헷갈립니다. 오늘 이것을 알아봅시다. 지난달의 헷갈림 보상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은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다양한 책을 읽고 공부하실 때 두고두고 유용하리라 생각합니다. 논리학, 모든 인문학의 기초가 되는 학문이 논리학입니다. 공과대학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디지털 논리회로는 제외합니다. 그건 인문학이 아니라 기술에 관한 특수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헤겔, 프라게, 러셀, 비트겐슈타인 아시잖아요. 유명한 철학자들입니다. 이들이 모두 논리학을 말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논리학을 여러분은 쉽고 명확하게 구별하실 수 있나요? 이걸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깔끔하게 정리하겠으니 앞으로는 더 이상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동서양 사상의 차이, 논리학은 동양 사상에는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동양 사상과 서양 철학의 가장 큰 차이를 하겠습니다. 물론 동양 사상에 논리가 없었다라는 건 아니죠. 동양 사상에도 다양하게 저마다의 논리가 있었겠지요. 그러나 독립된 학문으로서 논리학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차이는 동서양 사상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상이나 철학이라는 것은 결국 생각의 덩어리 같은 거잖아요. 동양 사상은 논리학이 존재하지 않았고 머릿속 세계를 탐구하기보다는 세상 삼라만상의 이치를 알려고 했기 때문에 판단의 형식보다는 내용의 심오함으로 생각의 덩어리를 발전시켜 온 것 같고요. 반면 서양 사상은 논리학에 의해 뒷받침되는 판단의 형식으로 생각을 발전시켜 온 것 같습니다. 이데아라는 단어 들어보셨지요? 그게 영어로 번역할 때 form, 형식입니다. 서양 철학이 얼마나 형식을, 즉 논리학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동양 철학에서는 함부로 판단하면 좋은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러나 서양 철학에서는 판단을 해야 생각입니다. 완전 다르잖아요? 동서양 사상의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업로드한 영상이 있으므로 그것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명한 차이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동양 사상 관점으로 서양 철학을 이해하려고 한다거나 서양 철학의 프레임으로 동양 사상을 이해하려고 성급하게 시도하시면 자칫 오류에 빠질 우려가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논리학 1, 첫 번째 논리학 소개합니다. 이것을 논리학 1이라고 칭해보지요. 고대의 거인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습니다. 그가 2300여 년 전에 창안한 논리학을 일컫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진 논리학입니다. 생각의 형식에 관한 논리학입니다. 논리학 1은 기원전 4세기부터 18세기까지 이어집니다. 당시 철학자들은 오늘날과 달리 이 논리학 1을 기초지식으로 배웠겠지요. 논리학 1은 어떻게 생각이 탄생하고 어떻게 생각이 도역하는지 또 어떻게 인간 머릿속에서 원리가 나타나는지에 대해 2000년 넘게 딱 정리해온 학문입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철학의 역사에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 등장합니다. 논리학은 생각의 형식이잖아요. 생각을 하려면 생각의 재료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의 재료는 어디에서 어떻게 얻는 거지요? 논리학은 생각의 탄생을 설명합니다. 예컨대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 단계인 생각 재료의 탄생, 즉 어디에서 생각의 재료를, 다시 말하면 어디에서 데이터를 머릿속으로 받아들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데이터가 머리 안에 당연히 있는 것으로 간주했던 것이겠죠. 이런 부분을 예리하게 찔러간 철학자가
바로 18세기 경험주의 철학자의 거장 데이비드 휴음입니다. 휴음은 데이터가 머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인상, 임프레션이라 칭했습니다. 휴메의 인상론에서 충격을 받은 사람이 바로 나타났습니다. 독일의 대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그리고 칸트는 휴메의 인상론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을 결합시켜서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씁니다. 칸트에 따르면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부분이 감수성이고 학자들은 감성이라고 번역합니다. 그 다음 데이터를 분석해서 처리하는 부분이 논리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칸트에 의해 논리학 1이 완성됩니다. 논리학 1은 인간 머릿속 공통 구조에 관한 논리학입니다. 이 논리학 1은 머리 안의 생각의 형식에 관한 학문이지 머리 바깥의 생각의 내용에 관한 학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칸트는 자신의 논리학 1을 이용해서 인간 머릿속을 샅샅이 탐구한 결과 인간의 머리로는 머리 바깥의 세상 그 자체에 대한 지식, 진리, 이데아, 세계의 근본 원리, 신의 존재 등을 알 수 없다. 대략 아는 척 할 수는 있어도 명확히는 증명할 수 없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제 논리학 1에서 어떤 명제의 참과 거짓의 판정, 과연 중요할까요? 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진리란 모르는 것이니까는요. 허무하지요. 그렇게 애를 썼건만 결국은 진리를 모른다니까요. 하지만 이런 결론이 현대 철학으로 들어가는 입구 역할을 합니다. 칸트 철학은 이것이 진리요, 저것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온갖 교리와 진리론의 권위를 뿌리채 흔들었습니다. 그 대신 남이야 뭐라든 자기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와 문화를 만드는데 철학적 축복과 자양분을 정말이지 온 세상에 뿌렸습니다. 논리학 2. 그런데 칸트에 의해 완성된 논리학 1의 결론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등장했습니다. 그것도 다른 나라가 아닌 독일에서 역사적으로 독일 관념론이라는 이름의 지적 흥분을 일으킨 철학자들입니다. 헤겔, 피테, 셸링입니다. 이들도 논리학을 주장합니다. 이것을 편리하게 논리학 2라 칭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논리학 1의 결론은 이 세계의 참된 지식을 알 수는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것을 알려고 하거나 아는 척 하니까 온갖 문제가 생긴다는 거였지요. 독일 관념론 철학자들은 인간의 머릿속에서 진리를 알 수 없다면 진리가 자기 모습을 나타내는 과정으로 인간이 알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논리학 2를 세상에 딱 제안합니다. 그게 헤겔의 변증법 논리입니다. 본래의 변증법은 오류를 일으키거나 오류를 발견하기 위한 양비론 혹은 모순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헤겔은 진리가 자기 모습을 나타내는 방법론으로 완전 새롭게 제시합니다. 헤겔의 변증법 논리, 즉 논리학 2는 인간의 머릿속 논리가 아닙니다. 논리학 1과 달리 논리학 2는 머리 바깥에 이 세계의 근본 원리를 말합니다. 참된 진리, 즉 이 세계를 창조하고 관리하는 신의 영적인 지식, 다시 말하면 절대적인 진리, 절대정신, 이런 것이 어떻게 이 세계에서 자기 운동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운동을 인간이 알게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냥 논리학이 아닌 대논리학으로 칭해지거나 번역됐는지도 모릅니다. 논리학 1과 논리학 2, 다시 정리해 볼까요? 논리학 1은 인간 머릿속 안의 생각의 형식에 관한 논리학입니다. 어떤 명제, 즉 판단의 참과 거짓의 판정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논리학 2는 인간 머릿속이 아니라 이 세계의 근본 원리, 즉 참된 지식에 관한 논리학입니다. 논리학 2에서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정하는 거 중요할까요? 네, 논리학 1처럼 논리학 2에서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계의 절대 지식을 알게 되느냐 마느냐 하는 중대사를 논리학 2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므로 한낱 명제의 참, 거짓, 아이고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설령 지금 참일지라도 내일 거짓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논리학 2의 내용, 그것의 깊이를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별도로 공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논리학 2는 커다란 이념을 제시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논쟁하는 데 유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세계의 참된 진리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똑똑해지고 싶고 소통을 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논리학은 아닙니다. 그러기에는, 즉 여러분이 실용적으로 감당하기에는 생각 덩어리가 너무 큽니다. 이런 논리학 2가 등장하게 된 때가 19세기 초반입니다. 19세기 중후반에 이르러서는 헤겔 좌파, 마르크스 사상의 파급력 때문에 논리학 2가 널리 퍼졌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논리하면 변증법이었습니다. 사상의 시대가 저문 이 시절에서는 많이 힘이 빠진 것 같고요. 논리학 3. 그런데 19세기 후반, 20세기 초에 새로운 논리학이 나타납니다. 이걸 논리학 3이라고 불러보죠. 19세기 후반 독일의 수학자 브레게는 수학의 자연수와 함수를 인간 언어로 표현해보고자 했습니다. 철학을 수학처럼 안전하고 확실한 학문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오랜 바람이 이어져 있었거든요. 브레게는 수학과 철학을 접목시키는 방식으로 학문의 확실성, 즉 엄밀함과 보편성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현대 논리학의 토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작업의 완성을 위해, 즉 인간의 언어를 수학 기호로 바꾸기 위해 논리학 3은 아주 무서운 전제를 내걸었습니다. 첫째, 생각은 머릿속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 바깥으로 나와서 언어로 표현되어야만 합니다. 둘째, 표현된 언어 중에서도 주관적인 것은 배제합니다. 셋째, 그 표현된 언어에서 심리적인 것을 논리학 3이 다루는 분석 대상에서 빼버립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판정할 수 없는 문장은 명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학문의 엄밀함을 위해 내건 이런 전제 탓에 논리학 3은 수학적 논리학은 될 수 있을지라도 더 이상 인간의 논리학으로 보기엔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논리학 3이 새로운 수학의 권위로 확산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불과 100년 만의 일이죠. 여러분이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우는 기호 논리가 바로 현대 논리학이라고 배운 논리학 3입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인간의 생각 대부분이 주관적이지 않나요? 우리는 감정과 기호와 성향에 휩싸이면서 생각합니다. 불명확하기도 하고요.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단순히 수학을 위해서 희생시킨 것이 논리학 3입니다. 언어 철학자들, 분석 철학자들, 논리 실증주의, 러셀과 비트겐슈타인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짧은 문장에서 그 문장의 표현이 논리적으로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정하는 수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계적인 판정을 위해 논리학 3은 인간에 대한 통찰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 하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래서 논리학 3에는 다른 철학의 영역, 윤리학과 형이상학이 들어갈 자리가 거의 없어 보입니다. 특히 오늘날 심리학의 시대잖아요. 감각과 취향의 시대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논리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셀과 비트겐슈타인의 명성에 힘입어 이 나라에서는 논리학 하면 논리학 3이 연상됩니다. 사람들이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논리학 1 지식으로의 접근이 차단되기도 하고요. 대학에서는 다 논리학 3을 가르치기도 하니까는요. 개념과 명제의 의미도 보잘것 없어졌습니다. 가장 인간적이고 흔한 문장들을 논리학이 다루는 생각이 아니라고 외면해 버린 것입니다. 예컨대 이 꽃은 예쁘다. 그녀는 아름답다. 기다림은 나를 두근거리게 한다. 흐르는 강물을 사랑한다. 신은 존재한다. 그런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개소리에 분노한다. 라는 인간의 자유로운 생각이 명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학 3은 인간의 사소한 개인 문제와 인류의 중대한 사회 문제 모두를 외면하게 됩니다. 이런 단점은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해야 한다는 미사역으로 감춰질 문제가 아닙니다. 유용성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논리학 3을 공부한다고 해서 똑똑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소통에 도움되지도 않고요. 소통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학 교수를 위한 철학, 전문 연구를 하는 극히 일부의 이너서클, 소수를 위한 철학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실생활에는 유용하지도 않습니다. 논리학 1과 논리학 2와 논리학 3 정리해보죠. 논리학 1은 인간 머리 안에 존재하는 생각의 형식을 탐구합니다. 그러나 논리학 2와 논리학 3은 인간 머리 안쪽과 무관하다는 점 아주 큰 차이라 하겠습니다. 논리학 2는 세계의 진리의 운동에 관한 것이고
논리학 3은 언어로 표현된 단어와 문장 중에서 수학의 검열을 통과한 단어와 문장만을 짧게 분석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논리학이 똑같은 이름으로 칭해지고 있으니 그 폐해가 아주 크다 하겠습니다. 논리학 3 지식으로는 칸트와 해겔을 읽지 못합니다. 읽어도 전혀 이해 못합니다. 칸트와 해겔은 각각 논리학 1과 논리학 2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이상학과 윤리학에 대해서도 논리학 3이 침묵할 수밖에 없음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 같고요. 또한 논리학 2로는 논리학 1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관심사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논리학 1로는 논리학 2와 논리학 3을 납득할 수 없겠지요. 이 세 가지 논리학의 차이 이해되시나요? 그릇이 너무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이 차이를 잘 기억해서요. 20세기 이전의 고전을 읽을 때에는 논리학 3을 잊으십시오. 그때 논리학 3이 없었거든요. 19세기 이후의 고전이라면 그 저작이 논리학 1에 해당하는 논리에 기초하는지 아니면 논리학 2에 해당하는 논리를 이용하고 있는지를 잘 구별하면서 독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9세기 이전 고전은 당연히 논리학 1 지식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19세기 이전 고전을, 그러니까 1800 몇 년도 이전의 고전이요. 그런 책을 읽는데 현대 논리학 지식으로 막 읽으면서 판단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엄청 도움되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퀴즈. 최근 제가 저술한 책, 출간하기도 전에 인문 분야 주간 베스트셀러가 된 책, 생각의 기술, 바로 써먹는 논리학 사용법이 다루는 논리학은 무엇일까요? 1번 논리학 1.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칸트에 이르는 2300년 역사를 가는 논리학. 인간 머릿속에서 어떻게 생각이 탄생하고 어떻게 생각이 확장되며 어떻게 오류가 내 머릿속에서 아니면 당신 머릿속에서 생겨나는지 탐구하는 논리학. 2번 논리학 2. 19세기 초에 주창한 해겔 변증법 논리학. 인간의 머리 안의 생각이 아니라 이 세계 자체의 절대지식, 참된 진리가 나타나는 모습이란 무엇인지 탐구하는 논리학. 아니면 3번 논리학 3. 프레게에 의해 제안되었고 언어 철학, 분석 철학 등으로 발전하는 그런 수학의 한 분과로서의 수리 논리학. 네, 정답은 1번 인간 머리 안의 생각의 구조와 형식을 탐구하는 일반 논리학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창안하여 칸트에 의해 집대성된 논리학 1의 매력적인 세계를 느껴보십시오. 여러분의 머리가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더 똑똑하게, 더 소통을 잘하는 인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